여보세요? 박희신입니다. 머니1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실업률 하락이라는 호재에도 혼조 마감한 반면 유럽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3.1% 성장에 그친 한국 경제가 잠재 성장률마저 3%대로 떨어져 저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올해 2.6%, 내년에 3.3%로 전망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률은 1에서 2%대로 낮은 수준이지만 체감 물가 상승률은 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27일 발생한 구미 불산가스 유출 사고로 7일 현재 3천여 명이 치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업 피해액도 177억 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지난달 중국 진출 이후 최대 월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10월 8일 활기찬 월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일간지의 경제면을 장식한 소식들을 보니까요. 오른다 내린다 롤러코스터 같은 물가 소식이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삼겹살 값은 폭락을 하고 있고요. 또 전셋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번 주 주목해야 할 경제 소식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소식부터 알아봐야겠죠.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입니다. 박지은 외신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박지은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주요 지수들 어떻게 마감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 9월 실업률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혼조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자세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만 빨간불을 켰습니다. 0.26%, 34포인트 올라서 13,610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나스닥 지수 반면에 소폭 떨어지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3,136에서 장을 마감했고요. S&P 500 지수 별다른 변동이 없었습니다. 보합권에서 1460.93으로 장을 마감짓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FOMC 회의 이후에 3주간 이어졌던 소강 흐름이 마무리되고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는 9일 3, 4분기 기업 실적을 발표하는 어닝 시즌이 시작됩니다. 또 9월 재정수지, 생산자 물가지수 등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데요. 이번 주 세계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난주 마감한 유럽 증시 다음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지난주 미국의 고용 지표가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유럽 증시가 탄력을 받아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또 마감 전날에 드라기 총재가 국채 매입이 준비됐다고 밝힌 점도 여전히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74%, 43포인트 올라서 5,872를 기록했고요. 독일 닥스 지수 그보다 상승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1.27%, 92포인트 오른 7,397. 프랑스 까크 지수 1.64% 오른 3,457에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아시아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시아 주요국 증시들 대부분이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시아 증시 역시 미국 고용 지표가 개선된 점 그리고 드라기 총재의 발언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번 주 상하이 증시가 긴 휴식을 마치고 장을 엽니다. 이번 주 내내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다른 세계 주요 증시들이 대부분 강세를 보였고 또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하이 증시는 장기 휴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거래일에 2,000선을 간신히 넘겼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나온 다양한 재료들로 2,000선을 다지느냐 아니면 아래로 떨어지느냐 이것이 이번 주의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지역 주요 증시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강보합세를 보이면서 8,863에서 마감됐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는 0.5% 올라서 21,012선에서 장을 마감지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은 외신캐스터와 함께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관련되는 내용을 머니국의 이나연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연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뉴욕 증시는 미국 실업률 하락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9월 실업률은 7.8%로 전월보다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시장 예상치 8.2%보다 많이 낮은 것인데요. 3년 8개월 전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했던 당시와 같은 수준입니다. 노동시장 참가율도 63.6%로 전월 63.5%보다 상승한 가운데 나타난 것이어서 고용시장에 주는 의미가 작지는 않습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는 전월 대비 11만 4천 명 증가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11만 3천 명을 소폭 웃도는 것이지만 앞선 8월에 14만 2천 명에는 못 미쳤습니다. 실업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전 한때 다우지수가 100포인트가량 오르는 등 시장은 상승세를 탔었지만 오후가 되면서 이를 지키지 못하고 주요 지수가 모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다가 장 막판 일부 대형주 매수세가 일어나면서 다우지수만 플러스로 바뀌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등락이 엇갈렸는데요. 이동통신주와 기술주가 부진했던 반면에 소재와 산업재 관련주들은 강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개선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져 이스라엘을 제외한 유럽 모든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증시 최대 관심사는 기업들의 실적일 텐데요. 알루미늄 제조업체 알코아가 현지 시간으로 9일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개막이 됩니다. 알루미늄은 자동차와 항공기 등 산업용 재료로 널리 활용되기 때문에 알코아의 실적이 경기를 진단하는 지표로도 이용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일에는 소매업체인 코스트코, 12일에는 JP 모건 체이스와 웰스파고 등의 실적이 공개되고요. 미국의 8월 무역 수지와 9월 생산자 물가, 소비자 심리 지수 등도 잇따라 발표가 됩니다. 생산자 물가는 고유가로 인해서 전월보다 다소 상승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 통계는 미국 경기의 그 추세적인 전환을 보여주기 힘들다는 점에서 증시의 흐름을 좌우할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는 재무장관들이 한 달 만에 다시 모입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8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리고요. 9일에는 유럽연합 경제재무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재무장관 회담에서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스페인은 구제금융이 필요치 않다는 입장이어서 조율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의를 마친 유럽 재무장관들은 IMF 연차 총회가 열리는 도쿄로 날아가서 11일 저녁 G7 재무장관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주목해야 될 경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월요일 아침을 함께해 줄 분 모셨습니다. 숭실대학교 경제학과의 온기훈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신문을 보면서 좀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매일경제 일면 기사를 보면요. 2008년 노벨 경제학 수상자죠.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가 이제 미국 경제에 대해서 신중한 이제 긍정론을 내놨습니다. 물론 이제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 미국 가계빚도 줄고 있고 집값도 조금 반등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이제 근거로 들었는데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네. 폴 크루그만 교수 하면은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아주 저명한 그런 학자죠. 예. 그런데 그 세계 지식 포럼이 이제 매일 경제 주최로 해서 내일부터 다시 개막이 되는데 폴 크루그만 교수는 모레 아침에 직접 한국에 와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 강연을 앞두고 우리 매일경제의 그 특파원, 미국 특파원이 특별히 인터뷰를 가졌는데 예. 여기서 이 폴 크루그만 교수가 사실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상당히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았는데 두 가지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이제 가계부채가 디레버리징, 다시 말해서 이제 부채를 줄이는 그 가계의 노력에 의해서 죄송합니다. 디레버리징에 의해서 상당히 그 부채가 많이 줄었다라고 하는 점을 하나의 그 긍정적인 청신호로 이제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청신호는 집값이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미국의 집값이 상승세로 돌아선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그런 의미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역시 그 상당히 그 긍정적인 신호를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렇게 그 청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그 배경을 보면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즉 그 중앙은행이죠. FRB가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최근에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무제한 앞으로 돈을 풀겠다. 이제 그런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일단 집값을 끌어올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지금 하고 있다. 일단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미국의 9월의 그 실업률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7.8%로 당초 예상 8.2%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 자체도 미국 경제가 긍정적인 어떤 신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나의 그 지표를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 교수가 유럽 경제에 대해서도 또 언급을 했죠. 유럽 경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재정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남부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산업 경쟁력 문제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갖다 개선하지 못하면 지금 위기를 돌파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역시 그 유럽 경제에 대해서도 사실 크루그만 교수는 굉장히 엄격한 그런 그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폴 크루그만 교수 하면은 굉장히 그 진보주의적인 그런 그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사회가 마치 1930년대 이전에 뉴딜 정책 이전에 사회가 굉장히 그 불균등이 심화됐던 그런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 최근에. 그래서 그 1% 상위 부자들에 대해서 그 소득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금 주문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본다면 유럽 사태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뭔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그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벤 버냉키에 대해서는 늘 대립각을 세웠었는데. 네, 대립각을 그렇죠? 세웠죠. 그런데 이제 결국 어떤 그 주장을 했냐면, 물가를 희생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충고를 계속했는데, 이제 겨우 벤 버냉키가 자기의 충고를 받아들였다. 다시 말해서 QE3 그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하게 된 것은 결국 자기가 충고를 한 걸 결국 받아들였고, 벤 버냉키가 자기한테 말하자면 패배했다, 뭐 이런 식의 그런 재미있는 또 얘기를 하고 해석도 있죠. 있었죠. 네네. 네, 어쨌든 간에 뭐 첫 번째는 좀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네네.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 경제가 좀 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네. 두 번째 또 이 기사를 보니까 요거는 참 우울한 소식인데, 용산 사업자 싸움에 빚더미 주민 등 터져. 뭐 이래서 사실 요즘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하우스푸어 문제 네. 집중 조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사실 그 용산 역세권 개발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5년 전에 이 서부 이촌동 일대가 그 개발 구역으로 이렇게 묶여가지고 사실 주택 거래가 안 되는, 못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개발도 사실은 안 되고 있고, 또 보상도 안 되고, 그러면서 그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부채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 지금 그런 가구당 뉴스를- 평균 대출 금액이 한 3억 4천 정도 된다고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높은 이것은 굉장히 금액인데. 큰 거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의 그런 도시 가구, 특히 이제 수도권 가구의 빚의 약 5배 이상을 지금 서부 이촌동 주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조사가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하우스푸어의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어떤 예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그런 되겠죠.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출을 그동안에 이제 집을 사느라고 많이 가지고 있는 데다가 앞으로 개발이 되면 여기서 많이 이익이 날 것이다 해서 이제 사실 보상금이 더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거기서 또 더 빚을 얻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빚만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죽으면서 그렇죠. 매매도 안 이자만 한 달에 보통 600만 원씩 낸다라고 하는 그 가구도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 지금 그래서 그런 뭐 얘기죠. 금년 상반기에는 경매가 30여 건이 나왔다고 하고요. 그렇죠. 그 경매에서 거래된 액수도 70%가 채 안 된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일대의 지금 부동산 시장을 대변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한국이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주택 거래가 되지 않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하우스푸어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 그렇죠. 아까 이제 미국 말씀을 좀 드렸지만은, 미국이 지금 집값이 반등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한국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어떤 그 거시경제 측면에서 본다면 집값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떨어지는 것 자체도 반드시 좋지만 않은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적절한 어떤 그 가격의 어떤 조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년 들어서 뭐 18번에 걸친 정부의 그 부동산 활성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 사실 지금 효과가 부진한 상황이죠. 그렇죠. 어떻게 내년에는 좀 어떻게 우리 부동산 경기 좀 살아날 수 있을는지요? 글쎄요, 뭐 이 부동산 경기를 예측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예. 사실 우리의 그 집값이 그동안에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단기적으로 떨어졌는데 공식 통계로 보면은 뭐 1%, 2%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느 특정 강남이나 이런 쪽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이렇게 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단기간에 급락할 경우에는 우리 거시경제에 썩 좋지 않은 그런 파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계 부채가 지금 우리가 920조 원 정도가 지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청난 그 가계 부채. 미국은 아까 디레버리징 때문에 가계 부채가 줄고 있다고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GDP 대비 국내 총생산 대비 가처분 소득 대비 155%가 지금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미국보다 훨씬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상황은 좋지 않기 때문에 차기 대선 주자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지금 양득세, 취득세가 이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이 되면서 이번 달 들어서 이제 부동산 거래가 좀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조금 그 감면 혜택을 내년까지 조금 더 연장할 필요는 있다고 보시는지. 네, 뭐 일단은 좀 연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워낙 그 주택 거래가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가 그 세수 감수를 감수하고라도 일단은 일시적으로라도 주택 거래에 어떤 그 물꼬를 트는 어떤 그 불씨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역할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이제 글로벌 뉴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우리도 이제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만 미국도 대선이 있고요. 네. 이제 29일 남은 상황에서 이제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다. 사실 오바마 네. 대통령이 사실 굉장히 여유 있는 조금 리드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TV 토론회 이후 굉장히 그 롬니의 추격세가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네. 신문을 보니까 지지율 격차가 이제 1.4% 포인트 차로 이제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큰 이슈는 뭐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이제 뭐 그 경제를 보는 시각 아무래도 차가 경제겠죠. 물론 있겠고요. 예. 뭐 그렇죠. 아무래도 경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지금 실업률이 이제 7%대를 유지하게 되면 네. 아까 이제 실업률 예. 이제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실업률이 굉장히 낮게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업률이 뭐 굉장히 관건이 될 것이다 하는 신문 기사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예, 대선의 그렇습니다. 가장 큰 이슈 뭘로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실업률이 경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그 바로메타가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다행스럽게 9월에 이제 오바마 입장에서는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겠죠. 예, 예. 그 실업률이 지금 7.8%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은 오바마한테는 상당히 그 긍정적인 그런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잭 웰치 전 그 지휘회장 있지 않습니까? 예. 잭 웰치 전 지휘회장은 롬니를 지지하고 있는데 일단 그 노동통계국이 이번에 7.8% 9월에 실업률을 발표했는데 그 실업률을 노동통계국이 조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파문이 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신문에 지금 소개가 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그 실업률이 8.2%를 예상을 했는데 7.8%로 7.8% 이렇게 떨어지게 나온 것은 결국은 조작을 한 거다. 예. 그런 얘기하고 있고 미국의 그 실업률 통계가 그동안 40년 동안 계속 변하지 않고 그런 식으로 계속 잘못된 통계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 뭐 이런 지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바마의 어떤 그 앞으로의 그 재선 가능성 이것을 놓고 이제 상당히 그 롬니하고의 어떤 경제 그 지표를 가지고도 지금 설전이 지금 벌어지고 결국 실업률이 좀 키를 지고 있다고 볼 수 그런 있겠네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교수님. 사실 우리가 이렇게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미국 대선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우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예.
뭐 힘든 얘기는 합니다만은 어느 당의 어느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이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경제 조금 더 물론 이제 미국 대통령은 자기들 국익을 위해서 움직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정책을 살펴보면 어느 쪽이 우리 경제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여러 측면에서 이제 우리 오바마 민주당 정부와 공화당의 그 롬니 후보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여러 측면에서 물론 봐야 되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결국 오바마 민주당 정부는 아까 폴 크루그만 말씀을 드렸지만은 일단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예. 또 어떻게 보면 그 다민족에 대한 그 모든 국민들한테 혜택되는 그 의료보험 보장제도 이런 거를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대 99 사회 이거를 시정하는 그런 어떤 조금 소득 불균등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오바마 정부가 좀 적절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조금 더 성장 위주로 좀 가야 되겠다. 실업률 좀 더 많이 떨어뜨리고 한다면 역시 공화당의 그런 그 정책이 좀 적절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거는 가치 판단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제가 뭐 예. 어느 쪽이 뭐 되면 좋겠다 뭐 이렇게 사실 그동안 말씀드리기 이제 어려운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보여준 그런 관심 때문인지 한국의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 뭐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을 갖다 응원한다는 소식도 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네. 그 다음에는 그 13일에 나와 있는 기사인데요. 예. 사실 계속 지금 얘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금통위, 기준금리 인하 예. 관련되는 문제인데 네. 사실 뭐 시장에서는 계속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압력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전망도 하고 있는데 사실 좀 금통위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좀 묶어두는 상황으로 오랜 시간 좀 왔는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 그래서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 예. 상당히 관심을 끄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 그 우리의 기준금리가 3%로 돼 있는데 3.25%에서 0.25%포인트 한 차례 지금 내린 상태에서 예. 몇 개월째 지금 동결이 지금 되고 있는데요. 오늘 11일에 목요일 날이죠. 예. 금통위가 이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은 금리를 이제 이달에는 한 차례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걸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지금 성장률 자체가 한국은행이 이번 달에 지금 다시 그 성장률을 그 수정 전망한 그런 전망치를 내놓게 됩니다. 예. 지난 7월에 그 3%로 4월 달에 3.5%를 낮췄는데 지금 여기서 또 한 차례 더 낮추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한국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이미 그 성장률을 많이 낮췄지 않습니까? 예. 한국은행도 지금은 다시 한번 낮춰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대략 2% 중반으로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낮추지 않겠냐 이런 예상을 하는데 그럼 성장률 전망치 이렇게 끌어내리게 된다고 하는 것은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어떤 일종의 경기 부양 차원에서의 어떤 금리 정책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원화값이 최근에 강세 행진을 지속하고 있어서 금리가 그거 지금 오늘 그 사설에 나온 내용이긴 한데 네, 그런 것들이죠. 지속적인 이제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그동안에 동결돼 있고 다른 나라는 저금리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한국으로 자금 유입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것이 원화값을 부추기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1,100원선이 이제 붕괴되기 직전, 1,110원선이 예. 붕괴되기 직전까지 지난주에 이제 원화값이 강세를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금리를 한 차례 좀 인하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 측면, 그 다음에 환율 측면, 뭐 이런 측면을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번에는 한 차례 인하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증권면입니다. 23면을 보면은요, 수주행진, 조선주, 웃기엔 아직, 뭐 이래서 사실 실적이 이제 최근 기대되기는 하는데, 오히려 실적이 지금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무구조는 악화되고 있다. 조선업계에 있어서요. 그런 지금 기사가 실렸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사실은 해주시죠. 이 조선업계 하면 우리의 대표적인 산업 아니겠습니까? 세계 수주 1위, 생산 1위, 뭐 이런 그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히 아직 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조선업계가 잇따라서 고부가 같이 그
해양 플랜트를 플랜트 사업에 수주를 하고 집중하고 있는데 있죠. 예. 일단은 반가운 일이죠. 예.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아직은 좀 이렇게 반가워할 단계는 아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선박 가격 자체가 회복되고 있지 않다. 이게 수주 물량은 지금 늘어나고 있지만은 가격 자체는 아직도 굉장히 약세에서 지금 지속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선박 건조 대금의 절반 이상을 선박 인도할 때 받을 수 있다. 미리 받지 못하고 그래서 건조 대금의 절반 이상을 선박 인도 시점에 받는 이걸 이제 헤비테일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헤비테일 계약. 예.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계약이 늘어나고 있어서 사실 조선업계 재무구조 개선에는 별 도움을 오히려 받지 현금 못하고 유동성이 있다. 좀 악화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선박 수주 자체가 늘어난 건 일단 반갑긴 하지만은 예. 아직은 이렇게 뭐 재무구조 개선을 기대할 만큼 상황이 호전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옹기훈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요.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그런 경제 이슈에 대해서 같이 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해설 감사드리고 이른 시간 출연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박희준의 여보세요 1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2부에서는요,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텐데요. 강남 스타일로 대박을 낸 싸이. 저작권료 수입이 겨우 3,600만 원이랍니다. 이 기사 보셨을 텐데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사실 그 미국에서 올린 저작권 수익료와 비교하면 아주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화제 인물 만나보는 초대석도 준비했습니다. 명품 감별사라는 직업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짝퉁과 명품을 한눈에 구별해내는 매의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